협계 태씨 가문의 시제가 있는 날, 현 21세조고 이들이 모시는 조상은 우리 역사상 가장 광활한 영토를 가졌던 나라를 세운 인물이다. 신랑한테 들으니까 조상이 발해에서 오셨다고 그러던데요. 발해 왕족이라고 자랑하던데요. 제가 그 섭자 돌림인데요. 대조영 할아버지로부터는 43대 손입니다. 협계 태씨의 조상은 1300여 년 전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이다. 그는 고구려가 멸망하고 30년 뒤 바로 그 땅에 발해를 세웠다. 발해하면 머나먼 과거 속의 역사라고만 생각했지 발해 왕족의 후손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건 미처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들을 만나고 보니 발해라는 나라가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지금도 살아있는 역사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발해는 고구려가 멸망하고 30년 뒤인 698년 옛 고구려 땅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의 만주, 연해주 그리고 북한 일대를 차지하고 있던 나라로 고구려보다 더 큰 영토를 가졌던 나라죠. 우리 역사상으로도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던 대국입니다. 그래서 당나라에서는 발해를 해동성국, 즉 바다 동쪽의 융성한 나라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발해의 유물 유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중국 측이 고구려에 이어 발해마저도 자신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어 발해 유적지에 한국인들의 접근을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흔적은 앞서 본 발해 왕족의 후손들 뿐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새로 개관한 국립중앙박물관에 발해실이 새로 생겼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새롭게 문을 연 국립중앙박물관. 그 규모만 세계 6대 박물관에 속하는 규모로 전시관엔 평소 보기 힘들었던 귀중하고 화려한 국보급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박물관의 새로운 변화 중 하나는 발해실이 새로 생겼다는 것이다. 발해는 지금의 중국, 러시아, 북한 일대에 자리 잡았던 나라다. 따라서 국내에 남아있는 유물이 거의 없어 그동안은 발해실을 만들 수가 없었다. 현재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은 외국에서 대여해 오거나 복제해 온 것으로 모두 20여 점. 발해인의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불상들도 보이고 최근 러시아에서 발굴 기증한 토기와 화살촉도 있다. 그런데 정작 발해의 중심지였던 중국에서 입수한 유물이 없다.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 이 동북공정, 소위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련의 그 중국 정책에 의해서 발해 자체를 당의 지방정권으로 고구려 후계 개성국이 아닌 당의 지방정권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그 한국 측에 대한 접근이란 부분들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물의 대여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그 유적 자체에 대한 접근도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국 출토 유물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용머리상을 비롯해 건물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연꽃무늬 기와는 발해의 오랜 수도였던 중국 상경성에서 출토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유물들을 들여온 곳이 중국이 아닌 일본이다. 중국 상경성 출토 유물들이 일본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상경성은 지금의 중국 영안시로 가장 오랜 기간 발해의 수도였던 곳이다. 따라서 그곳엔 발해성이며 궁전터 같은 귀한 유적들이 남아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경성을 처음으로 발굴조사한 나라가 일본이다.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 일본은 대대적으로 상경성을 발굴했고 그때 문화재급 유물만 수백 점이 쏟아져 나왔다. 그때 나온 유물들 대부분이 일본으로 보내졌고 그중 일부를 이번에 대여해온 것이다. 어렵게 입수한 몇 안 되는 유물이지만 현재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을 통해 발해가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있다. 이 불비상은 일본 오하라 미술관에 소장돼 있는 것을 복제한 것이다. 위엔 아미타부처를 중심으로 보살들이 조각돼 있고 아래엔 명문이 새겨져 있다. 불비상이란 이름도 명문이 새겨진 비석에 불상이 그려져 있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다. 명문엔 불상이 조성된 이유가 새겨져 있다. 함화 4년 허왕부 조문휴의 어머니가 아미타불을 만들었다. 그런데 여기서 눈길을 끄는 건 함화 4년과 허왕부다. 함화 4년은 발해의 연호로 834년을 의미한다. 즉 발해는 독자적인 연호를 쓰던 자주적인 나라였다. 허왕부는 발해의 관청 이름으로 왕을 허락하는 부서다. 이는 중앙왕실 아래 또 왕을 두었다는 의미다. 허왕부를 봉했다는 거예요. 이 왕부를 봉했다는 것은 일반 그 왕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황제의 나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왕부는 발해가 황제의 국가다 하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발해의 대외 관계를 알 수 있는 유물도 있다. 중대성 첩은 일본으로 파견된 발해 사신이 가져갔던 일종의 외교 문서다. 여기에 보면 당시 파견됐던 관리의 이름과 인원수가 자세히 기록돼 있다. 지금으로 치면 외교관인 고위 관료들이 있고 통역, 기록관, 그리고 안전한 뱃길을 위해 천문관도 파견됐다. 그런데 서신 마지막에 대수령 65명이라고 돼 있다. 가장 많은 수가 파견됐던 대수령은 누구일까? 공식적인 수행원이었던 대사, 부사, 판관, 녹사 같은 다른 관리들과는 달리 대부분이 자기네들이 일본에서 도착한 항구 지역에 남아서 전국 각지에서 몰려오는 일본인 호족들이나 상인들과 사적인 교역을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종이가 없던 시절 종이 대용으로 쓰던 목간은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다. 목간에 쓰여진 초피란 글자는 발해의 교역 사실을 보다 분명히 뒷받침해준다. 초피는 발해의 특산품으로 담비 가죽으로 만든 옷이다. 지금으로 치면 모피의 일종이다. 이 발해 특산품이 일본에 전해졌다는 얘기다. 신당서에 의하면 당시 발해가 외국과 교역을 했던 5개의 길이 있었다고 한다. 일본을 비롯해 거란, 신라, 당과 교역했던 길이다. 발해는 주변국들은 물론 멀리 바다 건너 일본까지 진출할 정도로 교역이 활발했다. 당나라가 발해를 바다 동쪽의 융성한 나라라고 부른 것도 이 때문이다. 발해가 이 당나라에 못지않은 문화 왕조였다, 문화 국가였다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경제 무역적으로 봤을 때도 신라 돈이, 일본 돈이, 거란 돈이 하는 발해에는 해외로 나가는 여러 루트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단비길이다 해가지고 중앙아시아 계통으로 나가는 길을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해는 이 해상 무역이라든지
육지의 무역, 이 당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주도권을 갖고 이 해외 이 교역을 활동을 했다. 이런 측면을 당나라가 인정해서 아마 해동성국이다. 이렇게 평했던 것 같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일본 출토 목간 중에는 일본에서 발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알 수 있는 글귀가 있다. 목간에 쓰여 있는 매기는 바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보여준다. 이 매기는 분명히 연대상으로 볼 때 발해인입니다. 근데 이 매기라는 것은 예맥 쪽의 맥과 관련된 것입니다. 근데 이 매기는 바로 고구려 사람들이 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구려는 이제 맥 쪽의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매긴이란 표현을 발해까지 이어서 쓰고 있다는 것은 일본에서 발해를 고구려의 계승국가로 보았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해를 고구려와 같은 나라로 인식한 보다 직접적인 유물이 있다. 천평보자 2년 고구려에 파견된 일본 사신이 무사히 들어오니 이계급을 특진시킨다는 내용이다. 천평보자 2년이면 바로 발해 문왕 시기다. 여기서 발해로 보내지는 일본 사신을 발해사가 아닌 고려사로 칭하고 있다. 발해를 고려, 즉 고구려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에 가야만 볼 수 있었던 발해의 귀한 유물들을 이제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참 반가운 일입니다. 더욱이 몇 점 안 되는 유물이지만 전시된 유물만으로도 발해가 어떤 나라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발해는 거대한 영토를 가진 황제의 나라였고 당나라, 신라, 거란 그리고 바다 건너 먼 일본과도 교역을 활발히 했던 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목간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발해가 분명한 우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해가 자신의 역사라는 중국 측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보는 이유는 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300여 년 전 발해에 살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북 남원시 삼해면 매안리. 지난 11월 10일 아주머니들이 모여 제사 준비가 한창이다. 협계태씨 가문에 시제가 있는 날이다. 이 집이 할매 할아씨들이 저 발에서 오시대요. 그랬는데 오늘 지양 모신다고 이렇게 시방 장만 오고 있어요. 현 17대 조비 정부인 현 20대 조고 시중 상명장. 협계태씨의 조상은 발해에서 온 인물이다. 1300여 년 전 러시아, 중국, 북한 일대에 세워졌던 나라 발해를 세운 대조영이 이들의 조상이다. 고려의 한 장군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군 계속. 협계태씨 족보를 보면 시조는 대중상이고 그 아랫대, 즉 대중상의 아들이 바로 발해를 세운 대조영이다. 발해 왕족 대씨들이 발해 땅을 떠나 한반도로 내려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발해가 멸망한 후 동족인 나라인 고려로 망명하게 된다. 외국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망했다 이거예요. 망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세자 광헌이가 여러 가지 이제 부흥운동을 하다가 견디지 못하니까 고려로서 망명한 겁니다. 망명하니까 고려의 왕건 그 왕은 참말로 후한 대접을 한 거예요. 고려사에 의하면 발해 왕족 망명에 대한 기록이 있다. 발해국 세자 대광현이 백성 수만 명과 함께 귀화했다는 것이다.
고려에 정착한 발해 왕족은 대씨와 뜻이 같은 태씨성을 하사받는다. 그리고 대광현의 7세 손인 태집성은 고려가 몽고와의 항쟁 때 대장군으로 활약한다. 그가 협계군으로 봉해지면서 협계태씨라는 본관이 생겨난 것이다. 현재 충북 옥천군의 한 야산에 태집성의 무덤이 있다. 이는 현재 남아있는 무덤 중에 대조영과 가장 가까운 인물이다. 네, 구당서인데요. 구당서. 그렇다면 협계태씨의 조상인 대조영은 과연 누구인가? 99. 구당서에 보면 대조영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다. 발해 말갈 대조영은 본래 고구려 별종이다. 고구려의 별종이란 어떤 의미일까? 이 구당서에서 대조영을 고구려 별종 이렇게 한 것은 고구려의 한 분파다, 고구려인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록은 신당서, 동의, 고구려 전에도 고구려를 부여 별종이다 이랬거든요. 부여의 분파다, 부여이다, 부여의 계승한 고구려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걸로 봐서 이 구당서의 고려 별종이라는 것은 대조영이 곧 고구려인이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즉 중국 기록에 남아있는 별종이라는 의미는 한 종족의 분파라는 의미다. 대조영이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온 인물이란 얘기다. 그런데 신당서에서는 발해에 대해 전혀 다른 기록을 남기고 있다. 발해는 송말 말갈이며 고구려에 붙은 자로 성은 대씨라고 적고 있다. 중국은 이 기록을 근거로 발해인은 송말 말갈, 즉 말갈족이지 고구려 계통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한규철 교수는 말갈이란 용어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 이쪽도 송화강, 여기서부터는 흑룡강이에요. 근데 바로 이 구국은 발해가 처음 대조영이 나라를 세웠던 첫 수도죠. 그러니까 바로 이 송말수 근방 이 지역을 중심으로 살았던 대조영이에요. 그래서 송말말갈 대조영이라고 했던 것이고 흑수말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흑룡강 흑수 지역 중심에 사는 사람들을 이 흑수말갈 이렇게 불렀던 거고, 이건 백두산 근방이죠 여기가. 그래서 백산말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이 말갈이라고 하는 기록은 지금까지 중국 학계 일부와 일본 학계 일부에서도 검증이 된 건데요. 이 범칭, 여러 사람을 동북 지방에 있는 주민들을 낮추어서 부르는 호칭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이 대조영을 송말말가라고 하는 것은 송화강 지역의 지방인, 송화강 지역의 초원 사람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기록입니다. 여러 기록을 근거로 대조영의 건국 과정을 보면 대조영은 송화강 상류 지역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고구려 멸망 뒤 조양으로 끌려가게 된다. 당이 고구려 유민들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본래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시켰던 것이다. 당나라의 억압을 이기지 못한 대조영은 696년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조양을 탈출한다. 그리고 장장 이천리를 달려와 드디어 동모산에 발해란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발해의 첫 수도인 동모산은 지금의 중국 돈화시. 대조영의 출신지인 송화강 상류와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다. 돈화에선 지금도 어렵지 않게 발해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시내에서 외곽으로 조금만 달려나가면 발해의 수도성이 있던 동모산을 볼 수 있다. 동모산을 따라 올라가면 성산자 산성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성 아래로 천연 해자가 흐르고 있어 자연적인 방어 시설을 갖춘 요새 중의 요새다. 첫 수도를 방어에 효과적인 곳으로 삼은 이유는 당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산능선을 따라 남아있는 성의 흔적이 보인다. 고구려계 사람이었던 대조영은 고구려 멸망 후 30년 뒤인 698년 드디어 고구려 옛 땅인 동모산에 발해란 나라를 세운다. 발해 사람에 대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다. 장전이라는 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송기호 교수는 사료에 남아있는 발해 사람들의 성씨를 분석해 발해 지배계층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조사했다. 대시 성들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고록사, 고울림, 고규선, 고수권, 그리고 여기 밑에 이 고반피리과 고설창 이런 고씨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외의 성씨로 장선수의 장씨, 이원태의 이씨, 양길복의 양씨, 아밀고 같은 이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해국지란 책 외에도 구당서, 신당서를 비롯해 외교 문서까지 사료에 나와 있는 발해 사람들의 성을 모두 뽑았다. 그 결과 총 380명 중에 왕족인 대씨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고씨, 이씨 순이다. 왕족인 대씨를 제외하면 고씨가 전체 47.5%에 달한다. 이제 성씨가 확실한 사람들을 쭉 분류를 해보니까 송막기문에 발해 주요 성씨로 왕성인 대씨하고 그 유력한 귀족 성씨로 고씨, 양씨, 장씨, 양씨, 두씨, 오씨, 이씨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이거하고 일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씨의 성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고씨는 중국의 고씨하고는 상관없고 고구려 계통의 고씨인 것이 분명합니다. 고구려 유민 대종에 의해 세워진 발해는 그 지배계층의 절반 가까이 되는 수의 사람도 고구려인이었다. 고구려 사람들에 의해 세워지고 통치되는 나라였던 것이다. 발해는 건국한 사람은 물론이고 지배층의 40% 이상이 고구려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발해의 언어며 풍속도 자연히 고구려의 것을 많이 따랐을 것 같은데요. 여기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속일본기에 나오는 기록인데요. 천평 12년 무자삭 천황어대 극전수 조화 발해 군사 신라학어 등 동역 제열. 천평 12년 그러니까 서기로 740년이죠. 740년에 발해 사신이 오자 천황이 대극전에서 정월 조정 할애식을 하는데 발해 사신과 신라학어가 나란히 함께 섰다. 그때 상황을 그림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발해 사신이 일본 천황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이 발해 사신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신라학어입니다. 발해 사신이 천황을 만나는 자리에 신라학어, 즉 신라 사람이 함께 자리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신라와 발해의 말이 통했다는 의미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라학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일본 말을 배우러 온 신라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어학연수생이죠. 그럼 어학연수생의 신분으로 아마 이 조정연회에 정식 참가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다면 이 신라학어는 왜 이 자리에 왔는가? 그것도 발해 사신 바로 옆에 아마도 발해 사신들의 통역을 위해서 함께 서 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바로 그러면 이 사실은 뭘 말해주는가? 당대의 발해인들이 쓰고 있는 언어와 신라인들이 쓰는 언어는 거의 동일한 언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발해인들이 쓰는 말이 삼국의 언어와 통했다는 것이고 그건 발해가 고구려의 언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 외에도 발해 사람들의 생활 깊숙이 고구려의 모습이 살아 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차산.
지난 97년 고구려의 보루가 발굴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곳이다. 97년 이후 지금까지도 이곳에서는 발굴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보루성은 지금으로 치면 작은 초소에 해당하는 곳으로 5, 6세기 고구려의 군사체계와 더불어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유적이다. 그런데 이곳 보루의 병영터에서 공통적으로 발굴되는 것이 있다. 바로 온돌이다. 이 자리가 지금 이렇게 네모나게 된 방인데 여기가 온돌 고래입니다. 그래서 방에 두 벽을 가로질러서 온돌이 있는데 여기에 솥이 걸려있던 아궁이가 있고 이 자리가 지금 훼손이 됐습니다만은 여기서 불을 떼면은 연기가 이렇게 타고 들어가가지고요. 여기 뚜껑돌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사이로 지나서 저 밖으로 빠져서 굴뚝으로 이렇게 빠지게 돼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온돌은 아궁이에 불을 때 방을 데웠던 난방 시설이다. 이곳 아차산에서는 병사들이 거주하던 병영터에서 빠짐없이 발굴되고 있다. 지금 여기 아차산에는 17개의 고구려 보루가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지금 6번째 보루를 발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발굴된 모든 보루에 건물지마다 온돌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구려에서는 이미 건국 초기부터 온돌을 사용했습니다만은 고구려 중기 후기까지 대부분의 건물이 온돌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구당서를 통해서도 온돌은 고구려의 독특한 난방 시설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고구려의 가장 독특한 양식인 온돌이 최근 러시아에서 발굴됐다. 러시아 연해주일 때도 1300여 년 전 발해의 영토였던 곳이다. 이곳에서도 발해 유적이 발굴되고 있는데 중국과는 달리 한국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어 비교적 발해 유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다. 러시아 고고학 분야를 총망라하는 이 연구소에 발해관이 따로 있을 정도로 발해 유물이 많이 전시돼 있다. 화살촉과 장신구는 물론 발해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불상들도 있다. 이 불상의 얼굴은 지금의 우리 얼굴과도 닮아 있다. 여기에 전시된 발해 토기에서는 고구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손잡이가 달린 토기는 고구려 토기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Видимо, это одна культурная традиция, которая продолжалась с очень давнего времени. Китайской традиции таких горизонтальных ленточных ручек нет. Поэтому в Бахае она, скорее всего, связывается с когурёвской культурной традицией. 고구려 토기와 비교해보면 한눈에 닮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의 양식을 띠고 있는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유물이 연꽃무늬 기와다. 이 문양의 특징은 연꽃잎이 하나씩 떨어져 조각돼 있다는 것이다. 고구려의 것과 발의 것 모두 연꽃잎이 따로 떨어져 조각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난 8월 학계를 흥분시킬 만한 유적이 하나 발굴됐다. 발의 것 중 제일 크고 완벽한 형태의 온돌이 발견된 것이다. Вот первое, в общем-то, на Красинском городище и, пожалуй, из всех раскопок на бахайских памятниках. Очень такое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ое жилище, где очень четко прослеживается кан P-образный. 온돌 유적이 발견됐다는 크라스키노 성은 블라디보스톡에서 남쪽으로 250km 떨어진 곳이다. 성으로 가는 입구에 안중근 의사 단지동맹 유지비가 있어 발길을 멈추게 한다. 이곳은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 독립운동을 펼쳤던 이들의 근거지였다고 한다. 우물도 한민족이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해 유적이 있는 이곳은 우리 민족과 인연이 깊은 땅이다. 바다가 가까이에 있어 발해 시대엔 일본으로 가는 항구 역할을 했던 이곳에 크라스키노 성이 있다. 지금은 거의 다 허물어져 성의 형태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다. 흙이 도톰하게 올라온 이곳은 성벽을 이루었던 곳이다. 그런데 성벽의 한 부분이 요철처럼 튀어나왔다. 이건 고구려 성에서 많이 발견되는 독특한 구조물인 치다. Сейчас мы дошли до того места, где у нас еще один раскоп, очень интересный. Сначала мы думали, что это башня, но потом, возможно, это как-то по-другому, потому что он ниже уровня ворот верхнего, ниже уровня вала. Возможно, это вот то, что в Кагурё появляется, такие выступы. Впервые на горных крепостях Кагурё такие вещи появляются. По-корейски это называется чи. 크라스키노 성은 전체 둘레가 1.4km. 1200년 전 발해의 성에는 고구려의 독특한 성 구조물인 옹성과 치가 있었다. 온돌 유적지가 발견된 곳은 바로 이 크라스키노 성 내부였다. 이 주거지 터에서는 생활 유물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다. 손잡이 부분은 떨어져 나간 낫의 머리 부분도 나왔고 바닷가 근처여서인지 낚싯바늘도 출토됐다. 그런데 이런 유물이 출토된 주거지의 난방 방식이 바로 온돌이었다. Вот андоли, которые раскапывали здесь, бывают разные. В частности, можно? Здесь вот андоль был вот такой. Значит, здесь в земле был канал вырыт. По нему вот так вот. Эта земля была удалена. По этому каналу шел теплый воздух. Сверху они прикрывались вот такими плоскими плитами. Ага. Вот. На этой фотографии видно как раз два канала. 사진을 통해 보면 И один канал. 돌을 양옆으로 세워 만든 구들이 선명히 보인다. 원래 모습을 복원해 보면 이런 형태다. 부를 때는 아궁이가 두 곳이고 벽면을 따라 구들이 설치됐는데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다. 고구려의 온도를 발전시킨 것이다. Такие же памятники есть еще в Пуё и в Кагурё. Вернее, такие же каны есть. Поэтому, а здесь вы видели кан, который относится к гораздо более позднему времени, к эпохе государства Бахай. Но самые ранние каны, которые в Бахае здесь встречаются, они точно такие же, как и в Пуё или в Кагурё, тоже по такой вот П, буквой П, или корейская Д. 1200여 년 전 발해인들이 살았던 크라스키노 성. 이곳에서 발해인들은 고구려식 난방시설을 갖추고 고구려풍의 토기와 기와를 사용하며 살았던 것이다. 발해가 고구려의 풍습을 따른 가장 대표적인 유물이 온돌입니다. 그만큼 온돌은 고구려를 대표하는 고구려의 독특한 난방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난방기구들을 썼을까요? 국제관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대 세계 각국의 난방기구는 그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발전합니다. 우선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난방법을 보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움집 중앙에 땅을 파고 불을 피우는 형태입니다. 이건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난방법이죠.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면서 난방 시설도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발전합니다.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대에서는 추운 기온 때문에 일찍이 온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 일본은 이런 다담입니다. 습도가 높은 일본은 이렇게 지프로 돗자리를 만들어 바닥에 깔아서요. 습기도 막고 냉기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벽난로인데요. 고대 유럽에서 쓰이던 난방기구로 이 발생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서구에서 가장 널리 쓰이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중국 남부 지역에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특이하네요. 벽면이 툭 튀어나와 있죠. 기존 벽난로의 입구를 막은 것입니다. 대신 불은 집 바깥에서 떼서 집 안에서 연기를 맞지 않도록 만든 타일 난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일 난로가 벽에서 떼어져 나와서 난로로 발전하게 되고 현대 와서는 라디에이터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서구에는 우리의 온돌과 비슷한 형태의 난방기구는 전혀 없었을까요? 로마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이퍼코스트라는 건데요. 이렇게 아궁이에 불을 떼는 것은 우리의 온돌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불로 방을 데우는 것이 아니라 욕조에 물을 데웠습니다. 즉 목욕시설에 쓰이던 것이죠. 하지만 이마저도 아주 잠깐 동안 쓰이다가 로마의 멸망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지금 세계의 난방기구를 살펴본 것처럼 이 온돌은 고구려 지역에서 볼 수 있었던 독특한 난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고구려에서 발해로 이어지고 그리고 한반도 남쪽으로까지 퍼져서 지금까지도 한반도의 고유한 난방기구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온돌 하나만으로도 고구려에서 발해, 그리고 지금의 우리로 이어지는 일련의 역사를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해가 고구려의 계승국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중요하게 짚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또 한 나라를 계승했다는 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민족이라든가 언어 풍속이 같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근거일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발해 사람들은 고구려 계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러시아 클라스키노 성을 둘러보다 보면 바닥에 널려 있는 기와 조각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그런데 기와 중에서도 독특한 문양의 기와가 있다. 기와 끝부분에 손끝으로 눌러놓은 것 같은 문양이 있는 손끝무늬 기와다. Что черепица, украшенная вот такими пальцевыми вдавлениями, характерна исключительно для Бахая, именно для Бахая. И если вы находите такую черепицу, это значит, как будто вы нашли визитную карточку бахайской культуры. 발해의 명함이라고 할 정도로 손끝무늬 기와는 발해의 모든 절터와 성터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흥미로운 사실이 알려졌다. 발해 기와인 손끝무늬 기와가 고구려 왕릉에서 발견됐다는 것이다. 손끝 모양이 보이네요. 직접 현지에 가서 기와를 확인하고 온 한규철 교수를 만났다. 이 손끝무늬가 발견된 것은 이쪽에서 보면 북한이 바라보이고 이제 두만강 접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인데요. 이 현장에서 이게 바로 기와 발해 거다 하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됐어요. 이 발해 기와 하면은 손끝무늬 기와라고 보통 보편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발해 유적에 가면은 많은 것이 손끝무늬 기와입니다. 고구려 기와 하면은 붉은 기와 하는 것처럼 이런 것이 이 발해 그 고구려 능에서 나왔다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고구려의 무덤에서 발해 기와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더욱이 고구려 무덤은 돌을 쌓아 올려 만든 적석총이다. 돌로 만든 무덤에서 왜 기와가 발견된 걸까? 적석총에서 기와가 발견된 예는 장군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05년 장군총 발굴 당시 돌틈 사이에서 상당수의 기와 편이 발견됐다. 장군총 주변과
장군총 각 층의 틈새에 보면은 많은 기와 조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장군총 최상부에 보면은 난간을 둘러쌌듯한 그런 그 구멍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그 장군총 위에 그 기와를 이용한 건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덤 꼭대기에 전각과 비슷한 형태의 건물을 세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천추미호 꼭대기에도 이런 건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건물에 쓰인 기와가 바로 발해 기와인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이 고구려 왕실에서뿐만 아니라 발해 왕실에서도 이 능을 좀 어느 정도 보호했지 않는가. 손꽃무늬 기와는 그 주변에 있는 어떤 그 묘 위에다가 어떤 그 구조물을 세웠다든지 주변에 이 왕릉을 지키는 어떤 그 건축 집에다가 했던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천추미 옆에도 온돌이 발견된 유지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아마 그 천추미현에서 발견된 이런 손꽃무늬 기와는 발해 왕실에서 고구려 왕릉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의 흔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점은 도성 체제에서도 엿볼 수 있다. 발해의 첫 수도였던 중국 돈화시엔 동모산에 있는 성산자 산성 외에 또 다른 발해성이 발견됐다. 인근 벌판에 세워진 오동성이 그것이다. 평지엔 오동성을 쌓고 산에 산성을 쌓아 두 개의 성을 운영했던 것이다. 이러한 성체제는 전형적인 고구려식이다. 고구려 첫 수도엔 오녀산성과 하고성자가 있고 두 번째 수도엔 국내성과 환도산성, 그리고 평양엔 안학궁과 대성산성이 있다. 모두 평지성과 산성 두 개의 성을 갖추고 있다. 평지성과 산성의 이 결합을 통한 효율적인 방어를 위한 방어 체계 양식은 고구려 초기 수도였던 국내성과 환도산성의 결합을 통한 방어 체계와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 체계 면에서 또 그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해는 무덤 양식도 고구려를 이어받았다. 발해의 첫 수도인 성산자 산성 맞은편에 자리한 육정산 고분군. 1949년 정해 공주묘가 발견됨으로써 발해 왕실의 무덤으로 밝혀진 곳이다. 정해 공주는 발해 3대 왕인 문왕의 둘째 딸이다. 현재 정해 공주 묘의 모습은 도록 속 사진과 도면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정해 공주 묘는 무덤 바깥길을 따라 점차 지하로 들어가는 반지하식 구조다. 이 지표면에서 기준으로 볼 때 반은 지하로 들어가 있고 반은 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무덤을 이제 반지하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고구려 무덤의 특징적인 요소입니다. 가장 많이 닮은 것이 바로 무덤의 천장 부분이다. 하나는 무덤의 천정에 보면은 이 천정 부분입니다. 이 천정을 보시면은 이 각을 줄여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줄이고 또 줄여나가죠. 이 줄여나가는 방식이 이제 모를 줄여나가는 방식이고 이것을 말각 조정 천정이라고 그럽니다. 천장이 계단 형태로 위로 올라갈수록 점차 좁아지는 형태다. 고구려 무덤과 비교해보면 그 구조가 똑같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다. 그 무덤의 천정은 그 말각 천정으로, 말각 조정 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주림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구려 무덤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후기의 그 단칸
무덤 현실로 되어 있는 양식을 그대로 계승해서 이 무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왕실에 가까이 있거나 또는 왕실 사람들이 고구려 계통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문화의 계승성을 가장 잘 보여준다는 무덤 양식. 발해 왕실은 무덤 양식까지 고구려를 이어받았던 것이다. 그럼 실제 발해 왕실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발해 2대 무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엔 고구려의 옛 터전을 수복하고 부여의 풍속을 소유하게 됐다고 적고 있고, 그리고 발해 6대 강왕은 스스로 고구려의 발자취를 따르겠다고 적고 있다. 왕가 스스로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표방한 것이다. 이것은 발해인 스스로 고시, 즉 고구려의 전통을 잇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서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의 공식적인 의견이고 왕의 견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발해 왕실 사람들이 이 고구려를 계승하겠다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덤 양식은 가장 변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발해 왕가에서는 이렇게 고구려의 무덤 양식을 그대로 따랐군요. 자, 이렇게 발해 왕족 스스로 고구려 계승에 대한 의식이 있었고 언어 풍습도 고구려의 것을 따랐다는 건 발해가 고구려를 잇는 우리의 역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제 옆에 지도에는 발해의 행정구역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큰 도시인 오경이 있고요. 전국을 15부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좀 더 작은 행정단위인 62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특별시, 광역시가 있고 도가 있고 그리고 작은 시 단위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잘 짜여진 지방행정체제가 있어서 이 거대한 영토도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발해의 가장 중심지 하면 단연 오경이고 그 중에서도 상경성입니다. 상경성은 발해의 수도로 영화로웠던 발해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발해의 수도인 상경성은 어떤 모습일까? 현재 중국의 영안시가 발해의 수도 상경성이 있던 곳이다. 지금은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막고 있어 4년 전 역사 스페셜팀에서 촬영한 화면을 통해 상경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는 비석은 이곳이 발해의 수도성임을 말해준다. 상경성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궁성의 정문인 오봉루. 오봉루는 상경성의 건물 중 그 형태가 가장 잘 남아있는 것이다. 오봉루에 남아있는 거대한 주춧돌은 상경성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높게 기단을 쌓은 제1궁전터. 이곳은 발해의 황제가 국무를 봤던 곳이다. 제1궁전터 뒤로 나란히 4개의 궁전터가 더 있다. 그중 제4궁전터는 황제의 침실이 있던 곳이다. 이곳에는 고구려에서 이어받은 발해의 전형적인 난방시설인 온돌 유적이 발견됐다. 발해 궁궐 사람들의 식수 역할을 했을 우물도 남아있다. 입구는 팔각형 모양에 내부는 원으로 구성된 고구려의 전형적인 우물 양식을 이은 것이다. 궁전의 오른쪽에는 정원터가 발견됐다. 이러한 발해 상경성의 궁성은 지난 2년 동안 외부와 차단된 채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이 중국이 발해를 당나라 양식으로 복원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발해 궁성터에 언제부터 날카로운 철조망이 쳐졌습니다.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한 상태에서 올 봄부터 유적 발굴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중국이 마련한 발해 왕궁 복원 조감도 당나라 건물 양식 그대로입니다. 온돌과 굴뚝 등 발해 고유의 건물 특징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발해를 당나라 지방정권으로 규정하고 수도 상경성의 당나라식 복원을 서두르고 있다. 역사적 사실과는 달리 발해의 역사를 왜곡하려는 것이다. 최근 입수한 상경성 사진을 보면 이미 모든 궁전의 기단물을 만들어 놓은 상태로 내년 초엔 궁전 복원을 마칠 계획이라고 한다. 비밀리에 복원한 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켜 발해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려는 것이다. 중국의 동북공정에서는 고구려사를 포함해서 발해사, 우리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국가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발해는 특히 발해 유적을 정비하는 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발해 유적을 정비한 후에 2006년이나 2007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발해를 등록함으로 인해서 발해가 중국의 역사 일부라는 것을 세계에서 공인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깥 부분이 이제 외성인데 외성 크기가 한 16km 됩니다. 최근 입수한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성의 전체적인 모습을 그려보기로 했다. 상경성을 보시면은 이 바깥에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는데 특히 내성이 외성 북벽을 오다가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시 궁성이 있는데 궁성을 보시면은 남쪽부터 1, 2, 3, 4, 5 5개의 궁전이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여기 흙 부분 같은 것이 중국에서 발굴을 하고 있는 것이고 외성의 흔적이 선명히 남아있어 위성 사진을 통해서도 네모반 듯한 성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성의 전체 둘레는 16km, 조선시대 한성과 같은 크기의 거대한 성이다. 성 안에 황제가 머무는 궁성이 있고 성 중앙으로 너비 110m에 이르는 주작대로가 지나간다. 반듯반듯한 도로가 바둑판처럼 잘 정비되어 있다. 그 안에 81개의 주거지가 있었으며 총 인구는 20만 명으로 추정된다. 상경성은 지금의 신도시처럼 잘 설계된 하나의 계획도시였다. 궁성에는 정문인 오복루가 있고 왕이 국사를 보던 1, 2궁전과 침전으로 사용했던 4궁전 등 궁전이 나란히 세워져 있다. 현재 궁궐의 구체적인 모습은 추정하기가 어렵다. 중국의 발굴 작업이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어 궁정터에서 어떤 유물이 더 발굴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에 나와 있는 유물을 통해 대강의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도깨비 얼굴 모양의 기와는 기와 장식이 화려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장식 기와를 얹어 재앙을 쫓고 궁궐을 한결 화려하고 웅장하게 장식했던 것이다. 주춧돌 보호대는 발해 건축물에만 보이는 독특한 구조물이다. 이렇게 기둥 아래에 끼워 주춧돌도 보호하고 장식의 효과도 냈다. 이것이 발해 상경성의 영화로웠던 모습이다. 우리 역사상 가장 강활한 영토를 가졌던 나라 발해. 스스로 황제의 나라임을 표방하고 주변국들과 활발히 교류를 했던 해동 성국 발해는 그들 스스로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표방했던 우리의 역사다. 발해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해동성국이란 용어입니다. 이 바다 동쪽에 번성한 나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만큼 이 9세기가 되면은 발해는 상당히 강력한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런 배경에는 이제 고구려로부터 넓은 영토의 전통이라든가 또는 기계라든가 또는 황제 칭호와 같은 그런 여러 전통들을 이어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경성에 가면은
상경성의 수도가 당나라의 장안성 다음으로 큰 동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그 도시로 성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발해의 영토가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서로가 연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로서는 잃어버린 역사로 그동안 치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역사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지난 60년 동안 이 박물관에 발해는 없었다. 이제 막 문을 연 발해실은 발해가 우리 역사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작은 시작이다. 최근에 발굴 자료가 있다면 보다 구체적인 모습들까지 복원해 볼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 개관한 국립중앙박물관의 발해실은 우리의 현실을 좀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박물관 역사 60년 만에야 발해실이 처음 생겼고 전시된 유물도 아직은 몇 점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의 발해를 연구하는 연구진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해라는 토양은 이렇게 아직 척박한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대로 발해는 분명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의 역사입니다. 중국이 발해마저도 자신의 역사라고 주장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지금, 우리의 역사, 발해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과 발해를 제대로 구현해내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들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